오늘은 사회불평등과 정의 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강 강의의 주제는 사회불평등, 계층과 사회계급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순서를 보면 계층 체계, 즉 불평등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있어 왔는가, 그리고 현대는 불평등이 어떻게 제도에 구현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급의 일원화. 사회학에서는 주로 불평등을 계급 내지 계층이란 이름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각각 그 계층이나 계급 현상,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 구조 발견하기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계급은 어떤 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계급이라 그러면 각각의 층이 있겠죠. 계급 상, 중, 하라고 이름 짓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직업적인 직업의 이름으로 계급을 이름 짓든지, 그 계급이 구분된다 그러면 각각의 그 계급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는 만약에 상층 계급이 있다면 상층 계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이 있다면 또 하층 계급, 중간층이 있다면 중간층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포는 어떤지, 뭐 이런 등등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동은 사회이동이라고 하면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사람들이 이사가는 이런 형태의 이동을 사회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나 집단이 계급적으로 이동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됐다든가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이동이라고 이름 짓죠. 그래서 사회이동을 계급에서 말하는 이유는, 불평등에서 말하는 이유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 특히 상승이동,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동의 통로가 열려 있고 실제로 그런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동이 다수로 발견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개방적이자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는 사회이동이 많고 어떤 사회는 없는지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와서는 사회 계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여전히 사회 계급은 중요하다, 그 개념은 아직도 유의미하고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결론 삼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등은 무엇이며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평등, 불평등과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불평등이란 무엇인가에 소개된 여러 얘기들은 사실 3강에서 우리가 불평등의 유형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나온 얘기인데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등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권리, 의무,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의 분배가 공평하고 동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균일 내지 균등,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나 획일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등이 균일이나 균등하고는 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 이유는 사실은 사람마다 평등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각각 다른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평등하다는 데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각각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등을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평등을 저렇게 말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등을 말하는 사람, 뭐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학자든 거기에는 고유한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훨씬 많은 개념이 되겠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하자면 평등하지 않은 것, 평등의 반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불평등, 우리가 여기 과목의 주제도 그렇지만 평등이 아닌 사회 불평등과 정의라는 과목의 주제가 있지만, 거기서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차별을 의미하겠죠. 불평등이라는 의미 자체는 누구하고 차이 난다.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차이 난다는 것하고 단지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평등을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보면 차이는 수평적, 수직적 측면을 다 포괄하지만 불평등은 그 중에서 수직적인 차이와만 연관된다. 그 얘기 뜻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계층이란 말을 하겠지만, 계층은 뭐겠어요? 우리가 층계란 말을 하잖아요. 반대로 하면 계층이란 말 반대, 앞뒤 말만 바꾸면, 글자만 바꾸면 우리가 층계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계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동등하게 옆으로 수평으로 쭉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일 아래층, 그다음에 뭐 제일 2층이 있다면 그 중간층, 계단처럼 마치 하나하나 층이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층 내지 불평등할 때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과 자주 쓰이는 말이 차별이라 할 수 있는데, 차별이라 그러면 사실은 차별이 불평등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그러면 일단 차별이 불평등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을 앞에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이를테면 인종차별, 성차별 이러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성차별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훨씬 더 인종 불평등, 성 불평등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개념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차별 때문에 사실 불평등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미에서 보면 더 큰 개념이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을 지나서 지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강제성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뭘 불평등하게 배분할 때, 이를테면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 그걸 우리가 지배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제성이라고 무슨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여기 보면 유인, 설득, 동의 이런 거죠. 기만 이런 방식으로 지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물리적 강제 이렇게 표현하고, 유인, 설득, 동의, 형성, 기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주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지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 이데올로기 이렇게 하면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나 이념 그런 걸 우리가 지배 이데올로기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차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지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차별이 지배로 전환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배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권력하고 관련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배라 그러면은 권력행위와 연관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지배, 그 다음에 강제력을 통한 지배,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데올로기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사실은 지배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법적 지배.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보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다른 좀 미개한 나라랄까 이런데 독재적 권력을 확보하는 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법적 지배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만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게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든가 이것 자체가 법적 지배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지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법적 지배나 아니면 비합법적 지배나 모두가 이제 권력에 대한 물리력을 통해서 지배된다. 우리가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그러면 그 아래 항상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불평등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나무에 과일을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이하고 어른 키가 다르면 어떤 사람은 닿아서 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키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를테면은 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갖다 놓고 올라간다다가 이렇게 하면은 딸 수가 있겠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현실적인 능력은 극복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평등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체적 조건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획득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 자체가 불공정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불평등들은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없어서 개인적인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불평등한 각종 절차를 만들어냄으로써 불평등한 각종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불평등이 확대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회적 요인이 부과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것 자체가 계급 계층이지만 그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사회적 불평등의 이제 다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부연적으로 설명해 둘 만한 개념 중에 우리가 흔히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 마치 평등을 주창하게 되면 자유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자유가 극대화되어서 발현되면 평등이 제한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자유와 평등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등이 전제되어야지만 자유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대 사회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혁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런 혁명을 통해서 보면 왕과 귀족이라 하는 특권층들,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의 지배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들고 일어났을 때 이념이 뭐냐? 자유와 평등을 함께 요구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대 사회를 연 시민혁명이란 것 자체가 자유와 평등을 함께 요구하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현대사회 내지 근대사회라고 얘기한다면 자유와 그 평등은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다.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 내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 거기를 보장하게 되면 자본의 자유로운 또 노동 착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계급 불평등이 생기고. 그래서 자유를 허하면 한편으로는 착취가 일어나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또 시장 자유라는 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등에 대해서 대립되어 있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평등과 자유가 같이 갈 수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자본주의에서는 대립된 그 측면도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 잘 균형 있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불평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자연적 원인, 사회적 원인, 뭐 이 정도는 우선 크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육체적인 문제, 외모랄까 지능이랄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뒤에 본 것처럼 육체적인 힘, 외모, 지능이랬잖아요. 근데 외모가 다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과대하게 평가받는다든가 뭐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육체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외모상의 차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를테면은 장애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일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불평등하게 주어지면 그것 자체는 사실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원인과 자연적 원인의 불평등 구조에서, 불평등 원인에서 우리가 사회적 원인이 강화되면 그건 이제 사회에서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원인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 보면 동일한 일에 대해서 동일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 사회적 원인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을 길게 했지만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일과 비정규직의 일이라는 것이 차원 다른 일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아니면 무슨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불평등이 생겨난 이유는 사회 구조적 원인이다. 사회 제도 내지 사회 정책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원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뭐 여성, 남성, 남녀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난다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한국인이냐, 외국인 노동자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슨 학력이 대졸자냐, 고졸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는 그 불평등은 사회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여하히 줄여나가느냐 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책적,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비될 때 우리가 구조적 불평등은 극복할 수 있다, 혹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평등의 유형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이제 집중적인 주제로 다루겠지만,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양성 불평등,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의 불평등, 혹은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차별받고 있는지에 관한 지역적 불평등. 뭐 우리는 아직 다인종사회라고 다문화사회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인종이 그렇게 다양해서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인종불평등은 좀 뭐 주제로 다뤄볼 만하기에는 아직 별 특이한 점은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또 계급 불평등, 이런 다양한 불평등이 사실 종합되어서 한 사회 내지 한 국가의 불평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불평등은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유불평등, 기회불평등, 그 다음에 기회불평등과 과정의 불평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인 계층 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학에서 사회학자들은 주로 이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계층이란 말을 주로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층을 자산이나 재산과 관련해서 이해하지만 그거 외에도 경제적인 차원 외에도 젠더나 나이, 종교 혹은 뭐 군대 내에서 지위 같은 이런 속성들에 의해서 사회 계층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계층 체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즉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보상을 받죠. 이런 점에서 계층이,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조에 의한 불평등, 구조화된 불평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치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지층을 생각해 보면 뭐 마찬가지로 지구에 여러 층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심층부까지 들어가면 사회에도 그런 여러 층이 있다. 그게 이제 계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지구 표면의 층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마치 여러분들이 계단을 생각할 때 계단이라고 이제 하는 층,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비유적으로 책제봉에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쓰면 사다리란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다리란 뜻은 이제 그 아래쪽은 아래 계층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더 이제 상층부에 위치하는 계층을 의미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래 계층이 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사다리가 있다는 뜻은 사회 이동이 가능한 거고, 사다리가 없다는 뜻은 하층 계급으로 태어나서 상층 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럼 사다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가 각각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그걸 구조화된 불평등을 사회 계층이라고 이름 짓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층 체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층에 소속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여있는 사회적 범주가 있는데 그 층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은 이 층에서 저 층으로 옮아 다닐 수 있지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층 자체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다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이 속한 그 사회적 범주의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경험과 라이프 찬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찬스는 사실 그 생존 기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생존 기회라고 라이프를 그냥 생존, 생명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번역 같아요. 그래서 생존기회라기보다는 삶의 기회, 생활의 기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즉 뭐냐면 이 뜻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따라서 일단 뭐가 다르냐? 기대 수명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기회에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맛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또 건강하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며 또 뭐 건강하지 않을 때마다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병을 고쳐가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먹는 것도 시원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일하기에 바빠서 건강 돌볼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과중하게 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에 자주 갈 수 없다든가 심각하게 돈이 드는 수술이나 병은 고칠 수 없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어떤 계층에 따라서 삶의 기회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라이프 찬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회 혹은 또 뭐 오퍼튜니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계층적에는 이제 두 번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기 3이라고 되어 있도 이렇게 그대로 나오네. 모든 사회적 범주의 지위는 단시간에 뭐 드러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이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 역사적으로 불평등 제도는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평등하다 얘기했으면 인류의 애초 사회가 불평등한 것을 전제하듯이 마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하겠지만 또 후에 불평등의 기원이나 아니면은 역사를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이유 같은 경우에 저주의 몫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필요 이상의 생산물, 잉여를 창출하게 되면서 인류의 지독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잉여를 이 사람이 이름 붙이기를 저주의 몫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저기 이 얘기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남는 생산물이 없잖아요.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수렵 채집이니까 사냥하든가 낚시하든가 아니면 채집이니까 열매를 훑어서 먹으니까 그게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서 그걸 해결하고 뭐 이런 차원이니까 쌓아둘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뭐냐면 농업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정착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층의 형태를 보면 계층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계층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보면 아예 표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완전 성층형,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완전 평등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의 지도를 그려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 보면 완전 성층형은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1등서부터 100명까지 그 등급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층층이 나눠져 있는 불평등 사회. 이걸 완전 평등이라고 그러겠죠. 완전 성층형.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완전 불평등형. 그 반대의 것이 완전 평등형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완전 성층형 이래 가지고서 완전 불평등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아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실제적으로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불가촉, 청민 이렇게 해가지고 층층이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수천 개의 카스트가 또 존재해서 층층이 나눠졌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마 완전 성층형에 가까운 제도가 아닐까. 역사적인 사례로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완전 평등형 사회라는 건 있을 수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그 평등한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사회는 없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따져 들어가 보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수렵 채취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가 그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수렵 채취 사회는 불평등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성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 삼각형의 뜻은 뭐냐면 제일 상층부가 상층, 제일 하층부가 하층, 아마 중간쯤 해가지고 중간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이걸 우리가 부분 성층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농업국가, 농경사회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농경사회를 비롯해서 비교적 근래 가까이 있는 산업사회에서 다 이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조금 있고 그 다음 중간쯤 사는 사람이 그 다음 숫자가 차지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가득 제일 많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부분 평등형이라고 이름 짓는 그 형태는 마른 목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류 사회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의 끝에처럼. 근데 이제 그런 주장에 의해서 수렵 채취 사회는 완전 평등 사회였다.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만 주장에 의하면 완전 평등해지기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층도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 하층도 조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중간층을 두텁게 만들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불평등이. 그게 이제 주창에서 만들어내는 사회가 만약에 이런 형태를 가지면 이게 이제 부분평등형, 마름모형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중간층을 확대시키는 상층부를 구제해서 중간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이나 조세 제도를 통해서 상층부의 부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즉 복지국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 우리가 무슨 노르웨이니 스웨덴이니 덴마크냐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핀란드니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오래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면밀히 조사해 보면 과연 이런 층을 가지고 있느냐, 꼭 마름모층이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극단의 사례를 빼면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을 빼고 나면 사실은 피라미드 형태냐, 다이아몬드 형태냐 두 가지가 남겠죠.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근대적인 봉건사회 내지 뭐 달리 표현하면 농경사회, 인류의 역사에 쭉 있었던 거의 대다수 사회가 피라미드형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은 그 피라미드에서 중간층을 키우고 하층을 좀 더 줄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돼야 되니까 중간층을 이제 상층과 하층의 완충제 역할을 하게 하는 안정된 그렇게 하면 안정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산업화를 유지하게 되니까 노동자 계급이 이제 전문직, 사무직, 관료직 중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자 중에서도 육체 노동자보다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제 비중도 늘어나고 그들은 이제 삶의 그
임금도 높고 삶의 질도 좀 더 나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아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상층은 안 되더라도 중간층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이제 그게 다이아몬드형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엄격하게 이제 그 폐쇄적인 계층 제도인 완전 성층행에 가까운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 중세 사회에 있는 봉건 사회랄까, 그다음에 농경 사회에서부터 시작한 사회는 우리가 신분 제도인데, 그 신분 제도라는 게 대체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계층 제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사실은 근대적 계층 제도는 뭐 근대적 계층은 제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분제처럼 법적으로 뭐 너는 이 계급이야, 너는 이 계급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각종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잘 사는 사람이 나오고 못 사는 사람이 나오고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도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사실 계층은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근데 현대 사회도 근대 사회나 현대 사회도 어쨌거나 불평등은 상존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부터 쭉 층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를 그냥 근대적 계층, 그러니까 위에 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제도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비정형적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뭐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너는 이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이 계층이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조선시대로 비교해보면 양반, 평민, 노비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동적이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노력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운이 작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다 그래서 상층부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층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여하한 사정에 의해서 하층부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이제 특징을 우리가 비정형적, 유동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계층이라 그러면은 사회의 다양한 서열에 따라서, 또 다양한 희소 가치에 따라서 그 다양한 서열로 자리매김되는 것, 우리가 그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계층이 사실은 엄밀하게는 계층과 계급이 좀 구분되어 있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계층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계급을 보여주는 피라미드인데, 여기 보면은 어쨌거나 계층을 나누는 층을 나누는 속성이라는 게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계급은 아마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부의 수준, 뭐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나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서 상류층 내지 중류층 내지 하류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제일 왼쪽 보면 하나, 둘, 세 층으로 나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으로 나눠 있고,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 그런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편 생각해보면 중류층과 상류층의 요 언저리 있죠. 그 다음에 하류층과 중류층의 요 언저리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은 흔히 표현할 때 연속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은 계급을 말하죠. 주로 이제 계급하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개념을 따르게 되는데, 그는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에서는 두 계급으로 나눠진다. 노동자 아니면 자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그 사람 표현대로 한다면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은 자본가,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본을 가지고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대가로 임금을 주니까 여기서는 임금 노동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어디 위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부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동자. 이 두 층으로 딱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층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단절적 개념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은 각각의 층들이 이를테면은 그냥 분류되어 있으니까 무작위의 모임이지만 여기는 자본가, 노동자 이들끼리는 서로 간에 연대와 유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포함된 거고 자본가는 자본가 응집력, 노동자는 노동자 응집력이 내포되어 있는 주관적인 소속감이 드러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제도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수렵 채취 사회 다음에 우리가 시작된 사회가 농경 사회인데, 서양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의 분류에 따르면 고대 로마, 고대는 노예제도가 이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였다.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서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치면 동양도 그렇지만 이제 중세에 있었던 신분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불평등 제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불평등이 상존하는 거, 이것 자체는 이제 계층 내지 계급으로 해서, 그래서 노예제도, 카스트제도, 신분제도, 현대사의 계층 내지 계급제도, 이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도라 그러면 가장 불평등의 극단적인 형태다. 마치 사람을 재산처럼 사고 팔았다. 그래서 이제 늙은 노예들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상실돼 가는 상태이니까 비싸지 않고, 같은 남녀라 할지라도 남성 노동력이 훨씬 더 생산성을 증대시키기에 유리한 육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남녀라 그러면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 노예가 훨씬 비싼 값에 팔려가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값이 매겨지는 거니까 물건처럼 취급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노예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는데, 그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뭐 의미냐면, 노예들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저항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예제를 운영해 봤더니 노예제도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더라. 생산성을 높이는데 별로, 노예가 왜냐면 아무리 일을 해도 자신의 그 물건으로 생산한 물건이 자신의 것으로 귀속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노예제가 사회적 필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예제 투쟁과 더불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노예제도는 법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노예제를 이제 갖고 있지는 않다. 근데 현실적으로 노예제가 없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뭐 영국 정부 보고에 의하면 한 10,000에서 13,000명 상태가 노예 상태로 있을 거다. 인류 전체로 따지면 3,600만 정도가 노예제나 그 비슷한 상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 세계는 3,600만 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 60%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이런 국가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키스탄의 벽돌 장인, 태국의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 비롯해서 뭐 성노예,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가사를 돌보는 가사 도우미에 가깝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노예에 가까운 거지. 왜냐하면은 뭐 그 인신적으로도 구속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종속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어졌다 했지만 노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 사회가 지금 그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화 덕에 어쩌면은 그 노예화가 더 확산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본의 그 넘나듦 이 때문에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돈에 따라서 이제 노예 형태의 일도 이제 하게 되는, 그게 점점 더 강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특이한 걸로 보면 현대 사회의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아파르테헤이트라고 있죠. 그게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집권해서 헌법을 뜯어고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전까지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헤이트라는 게 존재했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사회에서 뭐 92년도에 아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90년대 초반까지 91년까지 실행된 인종차별 정책은 그 노예제의 합법화 내지 이걸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용인하던 그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 요새는 흔히 이제 갑질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무슨 대기업의 그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아니면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인신적인 뭐 그 모멸감도 견디면서 일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예에 가까운 거 아닌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가사도우미는 노예인가 뭐 이런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쭉 바뀌어왔죠. 옛날에는 가정부, 그 다음에 뭐 파출부, 그 다음에는 요즘 와서는 가사도우미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사실 뭐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니다. 노예제의 잔존적 성격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는 뭐 인류 사회 어디에서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느 사회에서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라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인도 사회의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뭐 인도는 뭐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시골 지역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아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우리가 그 노예제라는 비판을 한 그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종에 대한 차별은 카스트 제도에 더 가까운 거죠. 마치 이제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 자체가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는 계층이나 신분을 구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파르트헤이트는 카스트 제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크게 네 분류 브라만, 크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로 4개 나눠지지만 이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 영어식 표현은 이제 만져서는 안 되는 경우. 왜냐면 만져서는 안 되냐면 불결한 족속이니까. 그래서 그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하든 혹은 달리트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종사하는 일이라는 게 그 천한 직업들. 뭐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찬 오물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똥치기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도 사회도 역시 이제 그런 직책이 있다면 그게 이제 최하위 계층, 불가촉 천민 혹은 달리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는 말은 또 하리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불가촉 천민으로 카스트 체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체제 속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고 이제 우리가 하리잔 이렇게 인도어로 표현하죠. 달리트, 하리잔, 불가촉 천민은 같은 표현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인도가 독립한 후에는 이거 저 법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시골 지역에 가면 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예로는 특이한 예지만 이제 92년 이전까지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런 그 카스트 제도의 일환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게토라는 게 있어요. 게토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카스트 제도의 그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들을 이제 배제하고 차별하고 독립된 구역으로 묶어두는 게 뭐냐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최초의 유태인 강제 거주 기준으로 이제 개토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강제적으로 한 동네에다 이제 모아놓고 살게 하는 거죠. 고립된 마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살게끔 했던 거죠. 개토라는 게. 그러던 게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 보면 뭐 그렇게 모아놓지는 않지만 자연적 형상으로 소수인종은 소수인종들끼리 모여서 한 마을에 모여서 그들끼리 폐쇄적 그 삶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개토가 옛날에 그런 거였으니까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모여서 강제 거주지구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그 소수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지역을 개토라고 이름 짓더라 이런 얘기. 근데 대부분 카스트 제도는 여기 나온 층들이 다 브라만 계급이나 수드라 계급이나 이 계층에는 그 계층끼리의 사람들만 결혼하게 하죠. 그건 뭐냐면 카스트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브라만 계급은 다른 계급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을 브라만 계급으로 편입시키면 브라만의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날 테니까 그 브라만끼리는 브라만 계급끼리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끼리만 결혼하고 또 이제 그 다른 계급은 또 다른 계급끼리만 결혼하는 그걸 이제 그 결혼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한계가 이렇게 있고 그족 안에서만 종례혼이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카스테즈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사회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사회를 우리가 이름 지을 때 봉건사회 뭐 이렇게 이름 짓죠. 그 봉건사회에서는 주로 그 불평등 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냐면 신분이라는 독특한 그 질서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회를 보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젠틀이라고 하는 지주계급 이들이 제일 위에 차지하고 있겠죠. 신분과 귀족과 젠틀이라고 하는 지주계급이 최상위 신분이고 그 다음 계층이라고 그러면 성직자 중세가 이제 기독교 질서로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성직자가 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제3신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이제 포진해 있죠. 평민에는 뭐 거기 보면 농노, 자유농민, 상인, 그다음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신분은 태어날 때마다 정해져 있고 웬만한 그 변화가 없고서는 그냥 부의 신분을 세습받는 형태로 사회가 쭉 오랫동안 중세사회가 유지되어 왔다. 근데 이제 그 카스트하고 좀 다른 건 이를테면은 카스트는 혈연, 뭐 종교 이런 데에 의해서 이제 그 층이 나눠졌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명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각각의 의무와 권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뭐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투표권을 2개 가지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명목상으로 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세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데 권리 의무가 다 어떤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규정되고 적용되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봉건제라고 하면 자흥원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경제 제도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의 사례들을 봐왔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조선 사회는 과연 그러면 신분제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역사책을 통해서 통일신라 내지 신라 시대의 신분제, 고려의 신분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신분제
이래서 이제 통틀어서 다 우리의 역사 상황에서는 신분제 사회였다. 이렇게 배워왔을 텐데, 뭐,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신분제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양 사회의 중세하고 고대 사회를 섞어놓은 거다. 즉 무슨 얘기냐?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노예제도 같이 운영되었다. 즉 신분제라고 산업공상 이래가지고서 이를테면 양반하고 양반 아닌 사람 두 층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신분제 질서 안에 그 중에서도 양반에게 인신적으로도 구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예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제도가 엄존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시대는 신분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신분제에다가 노예제가 겸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초창기에는 무슨 그 양하고 천한 사람으로 나누는 양천이 양천제로 이제 유지되어 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양반이라면 문반 무반을 가리키는 이제 의미에서 점점 더 시대가 지나면서 뭐냐면 상인이나 그 다음에 양반은 그런 계층을 맡고 있고 중인은 관청사무나 뭐 전문직 그 다음에 상민은 이제 평민이 되겠죠. 농업 내지 수공업, 상공업 이런 걸 맡았는데 세 개의 신분.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양반하고 그 다음에 양반 아닌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신분이 하나 있어요. 서을. 거기 보면 서자는 여러 서자, 을자는 무슨 서자, 을자. 그러니까 중인 신분으로 양반은 아닌 양반 밑에 신분으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양반이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양반이면 첩과 처첩은 문과에 나갈 수 없고 무반이나 기술관, 전문기술 등 행정실무를 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중인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테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평민이나 천민일 경우 그것도 양반의 정실 부인이 아닌 두 번째 부인이 됐을 경우에 태어난 자식들을 우리가 서자, 을자 이래가지고서 서을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 그들은 신분이 뭐냐?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민이나 평민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계급. 뭐 이 정도 위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무슨 제도냐?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온 양천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노예제가 유지되었던 사회는 노비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역시 유지된 사회다. 그럼 조선시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조선시대는 신분제와 노예제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서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선은 양인이여 첩외자손은 을의 자손, 을은 천인의 첩외자손. 선은 서을 할 때 선은 양인의 첩외자손, 을은 천인의 첩외자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을.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가 이를테면은 그 평민이면 근데 그 엄마라는 신분 자체가 이제 그 정실 부인 아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난 아이들은 이를테면 양인, 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천민이면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엄마가 천민이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을이라 그랬다는 거죠. 서을에 대한 신분이 그렇게 독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험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근대 사회에는 불평등한 제도가 있었느냐? 물론 이제 제도라고 뭐 신분제처럼
어떤 신분이 태어나면 그 신분의 고유한 신분을 유지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층과 계급이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근데 좀 기존에 있던 아주 그 법적으로 요지부동인 제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계급이 뭐냐는 걸 보면 공통의 경제적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넓은 집단을 공통적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재산, 소유한 재산, 부, 직업 뭐 이런 특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상층, 중층, 하층 얘기할 때 일단 그 경제적 자원은 이제 높은 수준에서 있는 위치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경제적 자원이라고 그랬지만 그게는 재산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얼만큼 있느냐, 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그다음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가 계급을 따져보고 그들을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이제 위치 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 근대사회 제도는 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동적이다. 즉, 그 고정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신분 사회처럼 이 계급 저 계급에서 딱 이 계급은 이 계급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돼. 어떤 계급이 이제 잘 살다가도 어떤 개인으로 봐서는 못 살게 될 수도 있고 쓴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근데 현재 계급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라고 할 때 그 계급 위치란 것은 물려받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판검사를 한다든가 판검사를 사직하고 나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그래서 국회의원 된 뒤에 무슨 장관을 입각했다든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무슨 대통령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면 그 각각의 위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판검사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라고 자기가 정당 정치에 입문해서 유권자한테 표로 선택받아서 그 위치가 됐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장관으로 발탁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력한 정치가로 이름 지어져서 국민들한테 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면 최고 권력자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위치 각각이란 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뤄낸 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계급은 경제적 기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쨌거나 현대사회에서는 뭐 권력이나 부나 그 다음에 뭐 지위나 이런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부가 되겠다. 경제적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계급을 상중하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계급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무슨 요새 흔히 표현할 때는 무슨 갑질이라서 혼자 단독으로 발휘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해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큰 규모를 통해서 작동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한두 사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계급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게 이제 묶음을 해서 층으로 나눠질 때 우리가 이제 계급이라 표현하니까 계급은 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계급 이론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살펴보는 몇 사람은 고전 사회학자니까 고전 사회학자의 계급 이론 내지 계층 이론 되겠죠. 계급하면 뭐니 해도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마르크스란 사람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고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다는 뜻 자체는 뭐냐면 그게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인류 역사를 우리가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5개의 단계로 나누죠. 그렇게 보면 원시공산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원시공산제 사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미래에는 아마 계급 없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원시 공산사회하고 뒤에 마지막에 사회주의 역시 공산주의라고 이름 지으니까 그 끝은 뭐냐면 처음과 끝은 5단계 중에서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은 제일 앞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공동노동, 공동분배니까 불평등이 없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사회주의 역시 계급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위치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계급이 귀족 계급이 노예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 계급이 농노 계급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게 지배 계급,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피지배 계급 이렇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마르크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던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마르크스 이러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이론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에 관한 언술은 책으로 얘기하는 언술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가 어디를 논의하고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면 계급적으로 보면 아까 자본가와 노동자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고풍스러운 표현을 쓰면 부르주아지 내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피지배계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계급이란 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니까 경제적 차원을 단일한 요인으로 봐서 그게 그 유무에 따라서 생산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생산수단인 게 뭐냐면 자본이 제일 크겠죠. 돈, 자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공장, 뭐 기술 등등 뭐 이런 거 공장 뭐 이런 등등 이걸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자본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본가 계급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생산수단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몸뚱이 하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물건을 만드는. 그걸 우리가 노동력이라고 표현하면 즉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노동력을 팔므로 해가지고서 뭘 받죠? 임금을 받겠죠.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사회는 두 가지 계급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는 자본가인 부르주아, 하나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뭐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계급 사이에 끊임없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대립이 있고 투쟁이 있다. 근데 그 다음 사회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자 계급이 결국은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계급의식의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계급의식을 깨닫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착취를 없애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이제 혁명으로 일어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노동자는 다 같은 노동자라는 그 일반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어떤 노동자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사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노동자 계급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계급 의식이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우리가 그런 노동자를 칭할 때 우리가 대자적 계급 그냥 노동자일 뿐인 사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노동해가는 노동자일 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자적 계급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즉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전환해야 된다. 왜 그럼 그래야 되느냐?
노동자들은 그 자신의 그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동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 테니까, 그게 이제 노동자 계급의 궁핍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극복하고 뒤집어야 된다. 이게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진전돼 가면 공산주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학문적인 논리의 전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로 규정되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적, 사상적, 그 다음에 지향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스를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계급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크스하고 동시대 내지 조금 뒤떨어진 그 후속 세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독일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을 비판 내지 수정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마르크스가 경제적 부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경제적 차원 하나만을 강조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급도 자본가냐 노동자냐 뭐 이렇게만 구분했다 그러면, 베버라는 사람은 거기에다 한 두 가지를 덧붙이죠. 그래, 그거 맞는데 그거는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적 위치가 정해지는 그 요인 하나에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권력 내지 파벌, 이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은 경제 생산수단만 봤으니까 경제적 차원 하나만 본 거니까 단일 차원론, 페버는 이 지위와 파벌도 더불어 봐서 계층을 규정해야 된다, 계급을 규정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 차원론, 여러 가지 차원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각각으로 들어가면 마르크스가 말한 경제적 계급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르크스보다 한 단계 진전해서, 여기 보면은 마르크스는 소유권이나 생산수단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기술, 신용, 자격 이런 것도 생산수단으로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부를 창출할 수 있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시장 위치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위치에 또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장 위치 역시 중요하다. 같으면서 다른 거죠. 계급, 경제적 계급을 중요시하는데 몇 가지 더 이제 첨언하고 부가시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보면 구구절절하게 써놨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를테면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이를테면 국무총리를 하고 나왔다든가, 뭐 그 다음에 도지사를 하고 나왔다든가, 물론 국무총리나 도지사나 뭐 이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권력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상층부에 위치했다고 우리가 계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해서 만약에 전직 도지사, 전직 국무총리 뭐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청렴결백해서 이제 사는 수준으로 따지면 뭐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정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계급적 위치를 우리가 그에 걸맞게 하층 정도로 볼 수 있느냐, 아래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이 운영하는 정부에서 뭐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언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그들이 만나는 생활 그룹이라는데 그룹이 사교 집단이 또 여전히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전직이라 해서 어떻게 낮은 위치에 시킬 수 있겠느냐. 사회적 지위라는 건 그 표현상으로 보면 정의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지위. 이것도 사회적인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계급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뭐냐면 정치적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확대되면은 정당 파벌이 되겠죠. 파티라고 하는 거.
그 정치적 권력이 뭐냐? 권력이란 뜻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인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벌이라고 그러면 뭐냐? 공통의 배경, 목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집단. 근데 그 파벌에다가 우리가 파벌이 파티니까 그 앞에다 폴리티컬 파티라고 해서 정치적 파벌. 뭐 정치적 파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폴리티컬 파티는 정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게 공통의 배경이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니 정부를 구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 베이버 같은 사람은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정도의 지위, 그 다음에 돈하고 뭐 연동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독립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고려되어서 그 사람의 계급적 위치를 봐야 된다. 마르크스 얘기를 비판한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 이론을 보완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앞서 마르크스와 베버를 우리가 고전 학자의 계급 내지 계층 이론이라고 그러면 에릭 올린 라이트는 현대 사회학자니까 현대 계급 이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사회 계급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구분을 할 때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급 이걸로 양분되어야 되는데 사회는 현대사회에 오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릭 올린 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위스콘신 대학의 그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계급 이치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계급 개념을 도입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소유, 권위, 노동 현장에서의 자율성 이거에 따라서 계급을 한번 재분류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생산에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통제가 있고 하나는 물리적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가 있고 노동력에 대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삼성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재벌의 소유주가 누구겠어요? 이건희 내지 무슨 딸인 이부진 혹은 아들인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삼성이 그 삼성 물론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삼성 이러면 이재용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냐면은 삼성의 그 재산 전체를 주식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건물 등등에 대한 또 통제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노동력에 대한 통제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 입사한 사원들에 대해서 뭐 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사장이 되지 않을 테니까 뭐 계장, 과장, 부장, 사장을 거쳐서 고위 임원까지 도달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삼성의 소유주라고 얘기되는 이건희나 이재용 같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들여다 봤더니까 뭐냐면 삼성에 대해서 고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 같은 사람이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삼성전자라는 회사 소유주에 의해서 그 사람은 고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도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무지하게 많을 정도의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럼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그 공장에 대해서 즉 공장 사무실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삼성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공장은 자기 거가 아니지만 투자나 화폐 자본, 삼성전자 사장으로서 핸드폰에, 휴대폰에 투자를 많이 할 건지, 아니면 칼라 TV에, 아니면 세탁기에 뭐 등등에 대한 그 결정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 물론 그게 이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보면 부르주아는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데 대한 각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즉 물리적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는 없지만 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통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입사시키고 승진시키고 이런 데 대한 통제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치를 보면 좀 애매한 위치다 이런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고용돼 있으면서, 그죠? 자본가에 의해서 고용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자본가처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간섭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런 걸 생산하라 저런 거 생산하라 지침을 주고 그들의 승진에도 개입하고 월급에도 어느 정도 월급을 줘야 되는지에도 개입하고 이런다는 얘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자본가의 성격도 자기가 고용돼 있으니까 노동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노동자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어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사 내지 승진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자본가에서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순적 계급 위치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삼성전자 사장을 예를 들었지만 그 밑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를테면 육체 노동자가 아닌 화이트 칼라 삼성이라는 그룹에 이를테면 여러 영향을 행사하는 감독, 지휘 감독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 계급들, 이들 역시 이제 이 비슷한 그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생산 현장에 가서 그들을 통제하고 뭐 이러는 지휘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걸 보면 마치 자본가 같지만, 또 한편 들여다보면 그 사람 역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한 측면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다양한 계층을 중간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의 그 모호한 특성, 노동자와 자본가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모순적 계급 위치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걸 보면 우리가 왜 그 중간 계급이라는 게 구성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치적 태도도 각각 다르고 문화적 취향도 다양하고 복잡한지,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무응답하는 중간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들이라는 게 이를테면 뭐 굉장히 그 태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일화되지도 않고 복잡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이 계급 위치가 중층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편으로는 노동자, 한편으로는 자본가 위치 이런 걸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교차하는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마르크스 베버를 다루면서 불평등 혹은 계급 계층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경제적 차원에 있느냐, 정치적 차원에 있느냐, 사회적 지위 차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베버하고 마르크스 논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하는 마르크스 이론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통제력을 또 그 자본에 대한 통제력이 있느냐, 아니면 뭐 기타 건물이나 또 공장에 대한 통제력이 있느냐,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이 있느냐, 이것 따라서 또 이제 구분해 보면 좀 더 계급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계급만 들여다봐서 불평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사회계층 내지 계급이라고 하는 불평등의 차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사회적 불평등을 볼 때는 우리가 젠더 불평등, 성 불평등도 봐야 되고 인종에 따른 불평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정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 불평등도 보고, 장애 유무에 따른 그
장애, 비장애에 대한 불평등, 또 이걸 다 결합해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 사회를 예를 들어 얘기하면, 거기 얘기할 때 뒤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비판 있기 전에 거기 예를 들은 거 이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다 같이 노동 계급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똑같은 노동자 계급이라 할지라도, 그게 포진해 있다 할지라도, 백인이면서 노동자 계급이면서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 이성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는 사람의 삶하고, 그 다음에 같은 노동 계급인데 흑인인데다가 거기다가 만약에 그 여성이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면, 같은 노동 계급이라 봤을 때는 똑같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냥 구분 없이 노동 계급이니까 그 안에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나면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변수도 하나 추가시키고, 그가 이성애자냐 아니면 동성애자냐 이걸 또 하나 추가시키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화된 그 현상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백인 노동계급 남성인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흑인 그 여성인데 이혼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똑같은 노동계급이라도 그들이 그 처해 있는 사회적인 그 환경이나 맥락이 굉장히 다르다. 두 사람을 같은 노동계급에 묶어놓지만 그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런 거는 그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그 불평등의 다이내믹한 그 중층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 불평등 구조를 계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투입해서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교차하는 불평등.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불평등을 바라볼 때 이제 이런 측면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 이론의 마지막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면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급이 어쨌거나 그래도 경제적 측면이나 고용 측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은 생활 양식, 소비 패턴, 뭐 이런 문화적 요인들을 오히려 계급을 바라볼 때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급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노동자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본가이면 자본가로서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사실 돈이 있고 없고의 여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기존에 얘기했던 걸 좀 자본을 여러 가지로 나누죠. 기존에 다 얘기했던 경제자본에다가 문화자본, 그 다음에 사회자본, 상징자본, 이 네 가지 자본 개념을 다 끌어들여서 이제 그 계급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그 재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소득, 뭐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경제적 자본이 있을 수 있겠죠. 한 행위자 소유의 경제자본. 거기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산, 부동산, 소득, 뭐 이걸 이제 봐서 경제적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라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자본하면 주로 저걸 얘기했지만, 두 번째 자본이 문화자본이 있을 수 있다. 즉 문화자본이라고 그러면 이를테면 교육, 뭐 예술에 대한 이해, 소비나 여가 생활 등,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한 행위자 소유의 다양한 종류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통용 지식, 교육, 경력, 교육이나 경력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세 번째는 사회자본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얼마나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친구나 여타 관계들로 형성된 연결망, 한 행위자 소유의 가치 있는 사회관계 범위,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친구나 서로 그 안면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경제자본은 뭐 다 이해할 만한 얘기고, 문화자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은 뭐 그 돈은 작지만 그 화가로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 음악가로서 뭐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수한 그 학교에서 유학해서 그 명망 있는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 관계랄까, 뭐 이런 거가 다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문화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는 사회자본은 이를테면 뭐 요즘 같은 경우 선거철이니까 어떤 후보자가 자신이 정당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을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옹립하고, 또 그 후원회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들이 지역 유세에 왔을 때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연설 한 번 더 해준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유력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뭐 그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시켰다, 임명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 사회자본이 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세고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나의 자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이 그 삶의 영향력을 그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자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베버 얘기할 때 나왔지만 사회적인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뭐냐면 좋은 평판.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소유한 것을 포함해서 이제 상징적 자본이 있으게 지위 개념과 이제 비슷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그 계급 위치를 결정하는 이제 자본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문화 자본이 강한 사람은 문화 자본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좀 더 높은 계급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겠죠. 문화 소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이 강력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시험을 봐서 입사하고 시험을 봐서 승진하고 같은 공무원 사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출직을 통해서, 아니면 그 유력한 정치인과 이 사회관계 내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 장차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더 유력한 무슨 그 위치에 자리 잡았을 때 그 사람은 사회자본,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캐리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자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 가지가 다 이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르디에는 이제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르디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개념은 상징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문화기구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실천되는 부드러운 형태의 폭력, 당한 자가 실천을 공모함. 우리가 이 문화기구만 이해하면 되겠지. 문화기구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매스컴, 그제? 대중매체. 요즘은 뭐 대중매체가 훨씬 더 다양하게 발달해 있지만, 대중매체라고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 그 다음 또 문화기구의 다른 측면은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요즘 사회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언론과 종교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사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삶에 대한 태도들, 아니면 일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보면, 그들이 누구누구에게 강제로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강압적으로 실행되지 않지만 일종의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이제 상징 폭력이 되겠다. 폭력 앞에 상징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당한 자가 실천을 오히려 공모하는데도 부드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폭력이 되겠더라. 이를테면 무슨
전 정권에 의해서 실행된 블랙리스트라는 것 같은 경우도 뭐 이를테면 지배자인 통치자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그렇게 고려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명단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실행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예술인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의미는 본인들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그 자기가 주모자가 되고 핍박하게 되고 또 당하는 사람들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걸로 드러나니까 결국 이제 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이랬지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 브루드의 전체적인 이론은 생활 양식을 봐야 된다. 계급을 이렇게 나눌 때는 그래서 경제 자본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계급을 편파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 자본도 보고 사회 자본도 보고 상경 자본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들이 뭐냐면 경제적 요인보다 교육이나 예술에 대한 이해, 소비와 여가 생활, 또 문화 자본에 대해 기반해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문화 자본을 강조하죠. 문화 자본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구분 짓고 또 구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라보면 이제 계급 파악이 훨씬 더 뭐 적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네 가지 자본이 있다 그러면 서로 각각은 그냥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데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문화자본 예를 들어 뮤지컬 구경도 많이 가고 돈 많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고 피아노나 무슨 바이올린 정도 연주할 수 있어진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럼 그 자체가 음악을 이해하는데 클래식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높은 단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자본도 많아지는 거고 역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라이언스 클럽을 유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기업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정경련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지역사회에 보면 무슨 상공회의소 가지고서 그 가입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역시 사회자본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자본이 다른 자본을 유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급이 나눠지는 계급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이나 소비 양식 이걸 볼 수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 사람이 움켜쥐고 있어서 촌부로서 농사 짓는 사람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100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상층 계급이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와서 무슨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생활 패턴에서 무슨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뭐 지역사회에서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드러날 때만이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양식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브루데라는 사람에 앞서서 한 얘기를 종합한 이 사람의 책이 있어요. 구별짓기라고 하는 뭐 영어식 표현하면 distin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서 주장한 바가 이를테면은 계급과 생활 양식 부제로 얘기하면 취미와 기호를 통한 그 구별짓기 취향의 사회학 뭐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한 부르드의 계급 사상을 계급 이론을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요약된 것을 하나 첨부해 놨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 다음 얘기까지 읽어보고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면 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